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달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처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셰일 업계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수소경제 사업과 관련해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알로산업부는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과 함께 양국 수소경제 분야 사업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수소협력 세미나 정례 개최 등 협력 채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정체 국면에 접어들며 투자자들도 관망세로 함께 돌아섰습니다. 미국 대선과 코로나19의 재확산, 추가 경기 부양책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매년 하락세를 이어오던 빙과 시장 매출이 5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며 아이스크림 등 간식 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가라는 어느 정도의 지지선 자체는 좀 지켜주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 800선을 향해 달려가긴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코스닥은 좀 반대 매매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분 부분도 대주주 양도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가파르게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매우기를 좀 하는 모습인데 2% 가까이 그래도 올라오면서 안정적인 모습들 오늘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은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빠진 부분에 대한 되돌림 일부 정도라고 보는 부분이 시각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는 관망세도 짙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주주 3억 원 양도세 과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연말까지는 좀 신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수에 관해서 그리고 종목에 관해서 예단할 수 없는 국면입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겠죠? 종목 상담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미리 전화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반등에 지금 소폭 코스피가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꽤 큰 상황인데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좀 상승이 좀 나왔던 이유, 아무래도 그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좀 괴리율이 좀 좀 벌어지면서 일단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좋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세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신한지주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젤과 ABL 바이오, 대주전자 재료 등으로 좀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신한지주와 한화솔루션 그리고 기아차 등으로의 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메이드, 알테오젠, 동진세미캠 등으로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지만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면서 좀 특징적인 모습은 좀 덜한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렇다면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증시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기술적 반등 성향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반등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좀 아직 잔존해 있는 모습. 내일 또 추가적인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감 등도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만큼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돌릴 자리에서 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오전 시장부터 오후까지도 크게 밀리지 않고 강세 유지하는 모습. 그 요인에는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후보 관련한 이런 우세가 좀 점쳐진다라는 모습. 그리고 그간
시장 조정과 더불어서 이 미국 대선에서 이 바이든 후보와 관련된 노이즈가 좀 일부 우려감을 자아내면서 이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 유발했었는데 생각보다 노이즈가 뭐 크지 않게 확산이 되고 있고 작은 노이즈 정도로 지나가는 모습이고 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좀 점쳐지고 있다라는 점 등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의 좀 배경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미국 대선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이 탄소 배출 순제로 선언 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 이는 신재생 에너지 트렌드가 계속 가속화되는 모습 등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역시도 향후에는 이 탄소 배출 순제로 선언 등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각 지자체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풍력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사업 등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에 좀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인 등이 좀 결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세 좀 나오는 가운데 하나솔루션, OCI, CS 윈드, 유니슨, 유니테스트 등 이런 관련주 대부분의 강세가 포착되는 시장 흐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올라가고 있긴 한데 내일 시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지금 굉장히 불안감 큰 상황입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선 내일 시장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신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하락을 바란다기보다는 완연한 긍정적인 상승을 바라면서 매매를 대응하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자세에서 선별적인 종목 선택이 계속적으로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가운데에서 좀 덜 부담되는 종목군들, 일례로 저평가 가치주들의 최근 이런 반등세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시장 불안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 불안감 속에서 차익 실현과 좀 시장 조정이 맞물리면서 좋지 못한 모습이었던 반면에 그간 주가가 좋지 못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강세였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서 실적은 전체적으로 올해 좋지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런 실적 저점 이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즉 내년도 시장 전체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시장 전체 이익이 개선이 됐을 때 이 저평가 가치주들의 이런 상대적인 주가 강세가 많았었던 만큼 이와 관련돼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주가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오히려 배당 수익률은 높아진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기준점에서는 현대중공업 지주, 한전 KPS, GS, 포스코 인터내셔널, GKL, 강원랜드, 고려아연 등에 좀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융주 연말 배당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들은 매년 나오는데 배당 관련 종목들이 올해는 이상하리만큼 찬바람이 부는데도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변곡점 맞은 금융주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네. 랠리가 좀 갈까요? 네, 일단 지금 금융주 흐름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좀 뜨겁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 하게 되면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소외됐습니다. 그만큼 낙폭도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대표적인 KB금융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어떤 상승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들인데 저점에서만 올라왔죠. 그런 상황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저금리 기조다. 그러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게다가 또 성장에 대한 고민이죠.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출 규제에서부터 부동산 규제까지 일단 규제 일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밀접하게 움직이는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은 여전히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일단 이런 성장주가 그동안 좀 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밸류가 부담된다라는 쪽에서 가치주로 시선이 올라오는 가운데 기관이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저평가라든가 이 배당 메리트가 부각되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험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수혜죠. 특히
어떤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손해율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실적 호조가 나온 부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증권주도 거래가 활발하다 이런 쪽에서도 수혜 요인으로 받아가는 과정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은행주 같은 경우 실적 동향과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KB금융 이번에 실적 발표한 부분을 봤을 때 일회성 수익이 좀 잡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루덴셜 생명의 인수를 하면서 조정금이 좀 더 가세됐고요. 게다가 3분기에 갑작스럽게 대출이 증가한 모습들,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용대출이 급증했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KB증권의 실적 호조까지 잡히다 보니까 어떤 실적 부분들에 대한 선방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행주들 신한은행이나 우리금융들도 일단 다른 여타 기업들에 비해서는 실적 하향폭이 올해 선방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쪽에서 PER을 보게 되면 대부분 5배 내외 수준, PBR은 0.3배, 0.4배 수준. 그런데 배당 수익률은 우리금융 같은 경우 거의 7% 이상, KB금융 같은 경우 5% 이상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러면 누가 은행에 예금하러 가냐. 차라리 그냥 우리금융 사서 7% 이상 배당받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오히려는 매수세를 불러일으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다 좋으냐, 다 긍정적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내년에 가게 되면 또 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우려할 상황들이죠.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금융지원 관련된 방안이 발표가 되고 액션이 실행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내년 3월 달에 만기되는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죠. 게다가 중소기업 대출 관련된 신규나 만기 연장권이 109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 사이에 상황이 나아지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어떤 이자만 내고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추가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여전히 아직까지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자산 건전성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은행의 대손 충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 말부터 계속 이어지는 변화고요. 어떤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도 일단 이번에 실적들 잘 발표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올해 예상순이익이 미래에셋대우가 14%대, 삼성증권도 그 정도로 실적을 발표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요즘에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나오는 서프라이즈한 실적 비교에서는 그렇게 또 크진 않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정부가 신용이자를 이제 규제하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시장이 또 4분기 들어서면서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또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어떤 또 부실의 우려에 대한 충당금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 좋을 때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자라는 가능성들이 또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주 같은 경우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코로나19의 수혜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배당도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어도 하지만 이제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자금 운용에 대한 위축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정책적인 규제, 대표적으로 보험료 개편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들 쪽에서 특히 이제 좀 더 길게 보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약간 운전을 좀 천천히 해도 즉 과격하게 안 해도 차가 알아서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 시대 쪽에서 손해율이 많이 떨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어떤 손해 보험 가액이나 보험액도 보험료도 또 따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변화 요인들이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한 단계 레벨업은 더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저항권 쪽에서 내년도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 답을 못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배당 수익률을 챙기는 것보다 시세 차익이 먼저다라는 쪽에서 일단 배당 이상으로 시세 차익이 나오게 되면 챙기는 전략 쪽으로 보면서 아직 그 성장에 대한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이 있는 호재가 있죠. 이런 쪽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또 하나 작은 좀 더 덩치가 작은 금융지주지만 오히려 어떤 실적이나 자산 대비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JB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에 대한 회복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또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게임주 요즘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울상이에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코로나19 수혜주로 알고 지금 뭐 선취매를 했는데 안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힘 왜 못 쓰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실적은 괜찮습니다. 근데 실적 플러스 알파, 즉 그 이상의 뭔가를 좀 더 생각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해준다는 관점들이 게임주에 대한 좀 답답한 국면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임주들은 성장을 한다는 관점들은 유효한데 대표적으로 글로벌 모바일 게임의 어떤 매출 현황을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보게 되면 앞으로 한 2021년까지도 여전히 게임은 전반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걸로 예측되는 섹터가 전략 게임, 그러니까 즉 어떤 두뇌 활동과 그러니까 머리도 쓰면서 하는 이제 대표적인 전략 게임이죠. 이쪽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좀 트렌드고요.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밖에 아케이드 게임이라든가 좀 캐주얼한 게임들이죠.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스포츠 게임이나 RPG라고 하는 게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성장은 못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한국이 그래도 강점이 있는 게 RPG 쪽인데 이쪽에 대한 위축세도 좀 더 눈에 띄고요. 게다가 오히려 어떤 전략 게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넷마블이나 컴투스 쪽이 좀 더 강한 상황들인데 여기서 과연 투자를 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일정과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오늘은 엘리온이란 게임이 크래프톤과 카카오 게임즈가 릴리즈하는 흐름들 쪽으로 발표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11월 4일부터 카카오 게임즈와 그리고 어떤 11월 10일 날 NC소프트 그리고 12일까지 해서 대부분의 게임주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신작 발표보다도 게임기 관련된 쪽에서 콘솔 게임이죠. 엑스박스가 11월 10일, 11월 12일 날이 플레이스테이션 5 이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상황들인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오히려 계속 좀 더 강화된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 쪽으로는 여전히 상반기 언택트에 대한 수혜 시각 외에 실적이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신탁 출시가 지연되면서 나오는 52시간 근무, 또 재택근무 영향들이 아무래도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또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동향들, 특히 판호와 관련된 쪽에서 아직까지 부담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실적이 좋은 부분들의 연장선상이 아직까지 더 이어질지는 좀 더 확인돼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적 호조된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됐고 거기다가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성이 가시화돼야 주가가 한 단계 움직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아직까지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이제 웹젠이란 게임사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R2M이 선전하고 있고요. 게다가 중국에서 IP를 활용한 게임들 잘 나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도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임주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게임주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사실 미국 선거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이제 지나고도 나올 게 미국 선거인데 보니까 D- 이제 6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봐야 될 것들은 이제 실질적인 것들, 결과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챙길까요? 네, 맞습니다. 6일 남았는데 증권 거래 일수를 보면 이제 3일 남았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뭔가를 하려면은 3일 이내에 뭔가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이 선거 관련해서 모든 것은 불확실성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 전망이 높다. 뭐 이런 거 자체도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선거 캠페인에서는 정치 외적으로 또 관심이 증가된다라는 점도 또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같은 데서 최근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또 외신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샤이 트럼프가 이제 샤이하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무슨 댄스 퍼포먼스 따라하기 같은 것이 SNS 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은 글쎄요, 이번에는 좀 뭔가가 좀 틀리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전망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대통령 따님이자 보좌관인 그 이방카 트럼프 트윗 정도를 보면은 선거 관련된 일들을 다양한 각도의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 중에서는 이 유세장 뒤쪽에서 대통령 댄스를 따라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들키니까 좀 뻘쭘한 모습으로 우물쭈물대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발견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형적인 샤이 트럼프의 모습이고 그것들이 아직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샤이 트럼프 외에 또 다른 샤이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샤이 트럼프를 거의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좀 믿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방카 보좌관이 우편 투표를 열심히 독려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높은 우편 투표 참가율이 왜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편 투표함 뚜껑 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할 것이란 전망, 그거 역시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러한 분석들 다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오픈되면서 누가 당선되어도 이제 놀랍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선거 불복 이런 노이즈 그 자체도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과거의 블랙스완 같은 그렇게 볼 만한 일들이 점차 사라지고 상당 부분 선거 이전에 주가 반영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 중에서는 지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의 혼란이 선거 지나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점, 시간은 투자자 편이라는 점을 좀 봐서 남은 3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경제 정책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자산시장 분위기 쪽에 전략을 세우자라는 게 오늘 제가 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누가 당선돼도 미뤄졌던 재정 정책이 현실화될 것이고, 11월 초에 경제 관련 이벤트는 제가 예전에도 그 일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1월 2일에 재무부 정책 보고서가 나오고 11월 4일에 국채 발행 일정 내년도께 나옵니다, 재무부에서. 그리고 11월 5일은 FOMC 회의인데, 이번 FOMC 회의 그냥 11월이고 12월이고 해서 12월까지 분기 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번 건은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이유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정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런 일정 때문에 남은 기간 중에서 재정 정책이 오히려 타결될 전망 아주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 또 설사 타결되어도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것이 언제 되든 간에 투자자에게는 기대감으로 계속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이 금방 오잖아요. 11월 초에는 미 대선이 끝난 뒤에는 또 그 결과에 대한 분석들, 불복도 있을 수 있고 시나리오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들이 참 그 이후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면은 이제 선거 관련된 정치 이벤트들은 이제 좀 한풀 사그라들 테고, 그리고 노이즈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시장이 관심이 가질 포인트는 재정 정책과 더불어서 FRB의 정책 효과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FRB 쪽은 시장하고 소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8월에 잭슨 홀에서 언급했었던 평균 물가 목표지, 이것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막연하게 좀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해왔었는데, 관심 있는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포럼 같은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공개적으로 SNS 상으로 지금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대표적인 표를 오늘 2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이 PC 지표를 지금 예를 들어서 향후 2%를 물가 전략으로, 목표 물가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렌지색 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선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2%씩 물가 상승률이 벌어지고 진행될 때에 오렌지색 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푸른색 선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됐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2%만 가더라도 긴축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2%를 못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2023년까지 좀 물가 상승률을 높여서 2%에 맞춘다, 누적 2%에 맞춘다라고 하려면 녹색선의 각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 2026년도까지 좀 달성을 하려면 붉은색 점선으로 각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 과거 8년 동안 소비자 물가가 인플레이션 2% 미만이었고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2%를 상한선으로 하면은 그보다 계속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2% 위쪽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각 연도별로는 얼마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PCPI 지수로 통해 가지고 각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물가가 이제 더 높이게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녹색선, 아까 말씀드린 2023년까지 맞추는 그 녹색선은 지금 이 표에서 3%를 넘어서서 4%까지 도달하고 평균적으로 약 한 3.6%의 인플레이션이 2023년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선은 2020년까지고요. 그러면 2026년 평균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보면 FRB 쪽에서 추산한 것이 2.9%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현재 물가지수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물가지수이고 거의 50% 이상이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은 그냥 우리가 평균 물가 목표제 이래가지고 그냥 부양한다, 뭐 돈을 뿌린다 이렇게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FRB가 저걸 실행화시키면은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PCPI 지수는 지수하고 연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 관념을 뛰어넘는 저런 인플레이션이 목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산 인플레이션의 수준을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FRB 쪽에서 내놓은 이 자료를 연계해서 5일에 있을 그 FOMC 회의를 감안한다면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래서 이번 FOMC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코비드-19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 표에 나온 대로 저런 식으로 진행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 부진하면 뒤에서 메꾼다 이런 전략으로 간다면 코비드-19 때문에 안 좋으면 안 좋아질수록 뒤쪽에서 더 큰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안 좋으면 향후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에 묻힌 게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자산시장 쪽 움직임을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채금리 지금 상승하고 있고 금리 올라가는 시그널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강세장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강세장으로 좀 연관지어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국채금리 상승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목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그것이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국채 수익률 추이를 표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푸른색 선이 단기 국채고요. 이건 사실 다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빨간 것이 10년물이고요. 오렌지색 선이 30년물인데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어떤 위험자산을 피해가지고 안전자산 격인 이 국채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향후의 금리가 이렇게 변동되고 경기가 이렇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란색 선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 가로축이 10년물이 국채 단기 상승 목표 한 1% 수준이 도달하는 그 선이고 그것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저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세로 노란색 선이 4년 전 이맘때 4년 전 2016년 10월 말경에 금리 추이입니다. 그 추이가 여태까지 진행된 모습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신다면 그리고 이번에 목표 인플레이션을 얼마로 잡을지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금리의 상승이
지난 4년 전 때의 시장에 충격을 줬던 모습보다는 이제는 긍정하고 희망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분위기가 제가 이 앞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보다는 금리 정책하고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선 이후에 만약에 노이즈가 진짜로 나타나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점들이 좀 노출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은 좀 안 좋아지겠죠. 주식시장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뒤에서 펼쳐질 것이다. 지금 당장 안 좋아지면 향후에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2026년까지도 길만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2026년 향후 6년 동안의 시장이 FRB가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선이 끝나면 정권 초기에 1, 2년 사이 그때는 재정 정책이 확실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6년이 좋고 그 6년 중에서는 대선 이후 2년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점 우리가 그 점 중기적인 흐름으로 좀 참고하고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투자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돈모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셔츠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조금 스웨터로 바꿔봤습니다. 예, 뭐랄까 오렌지 색깔이 약간 나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포트폴리오 상황 알아보기 전에 운영 원칙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주일에 2종목 공개합니다. 종목 공개율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화수목금 중에 하루 게릴라성으로 공개해드린다. 한마디로 방송 매일 보시라 이런 의미겠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 말씀드리고요. 편입될 종목은 방송 뒤에 정각 3시에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은 검색창에서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면 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 제일 중요하죠. 132%인데 지금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의 종목들이었고요. 코리아 서키트, 코스모 신소재 모두 다 잘 달렸던 종목들. 첼시스부터 오텍까지 특히나 레몬은 18%가 달성이 됐던 종목이고요. 자, 국제약품도 잘 갔고요. 슈마시스도 잘 갔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동일공배트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 기억납니다. 써니전자 2번 연속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 자, 다음 보시죠. 일단 빨간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란불도 있습니다. 포트에서 제외한 NHN, 에이텍은 손절가 터치했고요. 자, 다음 보죠. DY파워, 뉴질랩 손절가 터치했고 최근 이 코스닥 급락장에서 아쉽게 나간 종목들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드림시큐리티, IA, 삼화알미늄인데 IA가 사실은 저희 방송 준비할 때까지 그래픽팀에서 마이너스로 잡아놨었는데 방송 중에 갑작스럽게 상한가에 올라가면서 지금 15%가 지금 수익률이 잡혔거든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르는 종목이 있고요. 또 내리는 종목 있습니다. 당연히. AS 하나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죠. 네. IA가 지금 상가를 들어가서 이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1월 달에 임시주총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에 이제 텔콤 칩이라든지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그리고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부분에서의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내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반등이 좀 제가 말씀드렸던 비중을 좀 크게 담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밀리게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서 지금 바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재 관련된 이슈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렇게 적용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도노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잡았던 부분이 이제 한 800원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상한가 정도 한 절반 정도를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정도 상한가 마감해준다 하면 이제 상한가가 더 풀리면 안 되고요. 이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풀리면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상한가 마무리되면 내일 아침에 갭이 떠서 출발을 할 거니까 그 시초가 부분에서 시세를 조금 더 보시고 정리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A는 내일 시가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가격으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 알미늄인데요. 사마 알미늄도 대선 관련주죠. 제가 작전 타임에서 이제 추천드리고 다음날 바로 이제 상한가가 갔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거 보고 한 번 더 이제 도노리포트에서 제가 공략을 드렸는데 좀 조정이 깊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 대선 테마기 때문에 무난하게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 높다. 김부겸 관련주기 때문에요. 이제 내년 한 3월쯤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에서의 이제 차기 대권 주자의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그때까지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드림 시큐리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추세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다시 돌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다가 오후에 이제 급격하게 내리면서 조정을 주면서 공포감을 사람들에게 이제 줬는데요. 그때 투매 물량이 아마 나오면서 빠진 것 같고 오늘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 종목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IA도 지금 시장 타이밍 잘 맞춰서 올리는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아침 시가 정도에서 뭐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트폴리오에선 제외할 거예요. 물론 시간 지나면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지켜보시고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이 보시면 이 하락 트렌드를 계속 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이 쭉 나와줬던 이러한 흐름을 지금 한 절반 정도 되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점이. 그래서 요 상승 구간에 절반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가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거고요. 그 상승 흐름은 제 생각에는 11,6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나스닥도 반등 흐름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이게 적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이제 국내 그 시장 중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 유지하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승 흐름으로 상승세를 쭉 타왔어요, 시장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승장이었다고 하면요, 이제는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하락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고점에서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큰 그림에서의 트렌드가 하락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하는 시장은 시장을 하방으로 고정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하락장이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계속 그냥 이대로 쭉쭉쭉쭉 빠지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추세대 하단에서 트렌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추세대 하단에서 반등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올라오고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려가면 대략적으로 한 650포인트 정도까지 코스닥은 하락으로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10월 달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이제 그 2달이 남은 상황인데 기간적으로 대략 생각을 해보신다면 750포인트가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요 가격대 안에서 12월까지 이제 조정을 보이든지 아니면 박스권을 형성하든지 이럴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시장 계속 내리막길을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려갈 건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추세대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스닥이 11,60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오는 동안에 우리나라 시장도 괜찮게 그런 반등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800포인트 요번에 깨고 내렸던 부분이 강한 저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를 이제 잘 돌파해 준다면 흐름이 좋게 나와서 돌파해 준다면 최근에 하락한 폭의 중심이 되는 한 820포인트, 825포인트 요 구간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점대에서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중심가까지 조정을 주고 800포인트까지 그리고 N자 상승으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면서 상단을 터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 트렌드 상단을 갖다가 돌파를 해주고요. 추세를 상방으로 잡기 전까지는 하방으로 여러분들 시선을 고정하시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렸던 종목들 최대한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날 방송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갭 하락 추가라고 아침에 겁을 주면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러한 트렌드가 이제 완성이 되는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걸 예상을 드리고 이제 야간에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우려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세운 전략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이게 점쟁이 말처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꼭 돼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두시고 요번에 상승이 나올 때 계좌의 현금 비중을 좀 가급적이면 최대한 좀 늘리셔가지고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더 좋은 종목들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내려갈 건지 종목들 별로 좀 차이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락장이 와도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판단이 안 쓰신다면 전문가분들께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한 그런 장이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종목들 대응을 좀 잘 하셔가지고 힘든 장이 올 텐데 그런 장에 좀 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650포인트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시장이 나오면 한 10% 나오고 내려오면 또 한 10%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11월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아마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나오면서 미국장이 좀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증시는 이 추세를 벗겨내지 못한다 하면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거고요. 큰 흐름에서의 이런 하락 트렌드로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전략들을 짜셔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고령층에서 면역 반응 잘 나왔다 얘기 있었고 식약처가 신속허가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고
화이자 쪽에서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빠르면 일주일 내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화이자 관련해서는 오늘 또 관련주들 들썩들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백신 관련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경기 민감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여행 관련주라든지 좀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벌써 이미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아마 요번에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할 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섹터가 보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들, 저 PBR 관련주들, 이제 제지 관련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줬었는데, 요런 이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임상이 마무리되면 이제 백신이, 결국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정상화가 될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꼭지점은, 시장이 앞으로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왔을 때가 꼭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의 실물 경기나 코로나 상황을 봐도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반대로 그러한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결국 시장이 하방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장이 좀 정고점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고가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글로벌 증시가 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된다 하면 시장이 더욱더 하락으로 밀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갑자기 미국의 연준에서 뭐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뭐 그런 부양책을 갖다가 접고 이제 회수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뭐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든지 폭락이 나온다든지 하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기 민감주들 그런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조정장에서도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원 전문위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뒤에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이어지는데요. 잠깐 볼까요? 예, 오늘은 이주원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